자기야, 이렇게 차에서 하니까 더 짜릿하지? 그러게 내 평생 이렇게 스릴 있는 걸 왜 이제야 알았나 몰라. 자기가 복덩이다. 이건 제가 절대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친구 모임에 나가지 않던 남편. 그가 갑자기 동창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가슴을 스쳐 지나간 그 불안함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향수 냄새, 새 넥타이, 그리고 블랙박스에 남겨진 단 10초의 대화.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윤정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파도 없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밑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소용돌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남겨진 문자들, 통장에서 빠져나간 1,000만 원,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모텔의 침대 위 장면까지. 남편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원래 조용한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텔 문을 열고 마주한 순간부터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격렬했던 몇 달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모든 일이 시작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니 남편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고문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를 매는 건 회사, 중요 행사나 아들 민재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가? 남편은 거울에 비친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언제 왔어? 내가 국민학교. 아니, 요즘 말로 초등학교 동창회 가봐야 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남편이 친구 모임에 나간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친구라니. 남편은 항상 옛날 친구는 다 잊었다고 말했었는데 말입니다. 동창회? 처음 듣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나 봐? 남편은 머리에 헤어젤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반 반장이었던 김철수라고. 기억나지? 내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글쎄, 저녁 먹고 올 것 같은데 너무 늦으면 먼저 자. 남편은 제가 본 적 없는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갑자기 무슨 향수야? 하고 물었을 텐데 그때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말을 삼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베란다에서 남편이 운전석에 앉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방도 없이 그냥 나가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의 얼굴에서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창회 모임 이후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아침마다 면도도 꼼꼼히 하고 깨끗한 셔츠를 찾아 입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좋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상한 점은 그 변화가 집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모임을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던 모임에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 없이 오히려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다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오늘 모임은 재밌었어? 그냥, 그래. 옛날 이야기나 하는 거지. 짧게 대답하고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감추는 남편. 식탁 위에서 진동하는 문자 소리에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던 모습.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평소에 노래라고는 장례식에서 조가 부를 때나 할 정도로 음치인 사람이 샤워를 하며 트로트까지 부르는 모습은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또 어디가?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보기로 했어. 그 초등학교 동창들? 응. 이번엔 우리 반 친구들만 따로 모이기로 했거든. 저는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거짓말하면 귀가 빨개지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이 나간 후에 운명처럼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차키를 가지러 현관에 두었던 남편의 자켓을 들었는데 주머니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펼쳐보니 58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 영수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생일에도 꽃 한 송이 사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필요하면 당신이 알아서 사라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이 60만 원에 가까운 목걸이를 누구에게 선물했단 말입니까? 가정주부로 살아온 제게 돈 관리는 익숙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목걸이 구매일 외에도 몇 차례 비슷한 금액이 출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동창 모임이 있던 날과 일치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 있습니다. 잠시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볼까 고민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였죠. 남편이 운전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태우고 있었다면 그 장면이 찍혔을 겁니다.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차에서 블랙박스 카드를 빼내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알려준 대로 영상을 재생하니 지난 2주간의 기록이 모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없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모습, 마트에 가는 모습. 그러다 지난주 동창회 날짜의 영상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어딘가에 주차되고 카메라 화면에 중년 여성이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옷차림에 화장도 곱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설레는 것 같아. 자기라고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저를 자기라고 부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이 아닌 외곽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지난번 그 모텔은 좀 시설이 별로였지? 응, 내가 새로 찾아봤어. 조금 비싸도 좋은 데로 가자. 자기야, 근데 와이프가 아직 모르지? 절대 들키지 마. 나 피곤할 일 만들기 싫어? 저는 화면을 끄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다음 날 저는 블랙박스 카드와 증거가 될 만한 영수증들을 챙겼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오늘도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커피잔을 들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근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 저녁 먹고 바로 들어올게. 그래, 다녀와. 남편은 제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발하고 20분 후 저는 택시를 불러 남편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던 장소,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카페였습니다. 택시를 조금 일찍 내려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그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여성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우아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녀가 차에 오르자마자 남편과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증거를 모으기 위해 참고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손깍지를 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멈춘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간판에 로즈가든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모텔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혹시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모텔 입구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가니 프론트에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손님, 몇 시간 이용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들어간 커플 보셨죠? 남자분이 제 남편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걸 알려드릴 순 없어요. 제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40년 결혼 생활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어쩌면 그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호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린 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단을 올라 202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할까,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민재였습니다. 엄마, 내가 전화를 못 받았네? 무슨 일 있어요?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에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민재야. 엄마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제가 조금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셔츠 단추는 아직 다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의 얼굴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문틀을 붙잡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겨우 이 말만 내뱉고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40년 결혼 생활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 말인지 다른 사람의 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혹시 와이프 서정연이라고 합니다. 기호하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 뻔뻔한 태도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알던 사이? 알던 사이면 남의 남편이랑 이러고 있어도 됩니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상황에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 참,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호가 저한테 이혼했다고 그랬거든요. 이혼이라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혼했다고 했어?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말해봐. 지금 이게 뭐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부부 사이도 시간 지나면 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사랑이었거든요.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려나?
수주 낮은 말투와 가식적인 어투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제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하더군요. 아, 이거요? 예쁘죠? 기호가 특별히 골라준 거예요. 남자치고는 안목이 꽤 좋더라고요. 그 말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안목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뭔데? 기우 거리는 거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아, 안 되겠다. 진정해야 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증거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난 후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주워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한테 이런 것도 사주고, 여기서 시간도 보내고. 정연은 갑자기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진정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부 사이는 시간 지나면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기호도 그렇게 말하던데 와이프하고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수준이라고요. 동거인이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간 다시 화가 치밀었지만 이번에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침대 위에 두 사람, 방 안의 모습을 차례로 찍었습니다. 정연이 당황한 듯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지 마세요. 증거예요. 법정에 제출할 증거. 제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냉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법정이라뇨? 그런 거 하면 누가 더 손해보는지 아시죠? 다들 알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때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게 나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오는 길에 정연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기호야, 이러고 그냥 간다고?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남편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연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목걸이 잘 간직하세요. 창간녀 소송에 좋은 증거가 될 테니까.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텔에서 돌아온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었고 저는 손이 떨려서 차 한 잔 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텔에서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야? 그 여자가 누구야? 서정연. 국민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첫사랑. 첫사랑? 작년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어. 정말 우연이었어. 걔도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나 하자고 만났는데 남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우연한 만남이 모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감쌌을 뿐입니다. 그 목걸이 언제 샀어? 지난달. 우리 집 생활비로? 미안해. 이 한마디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늘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에는 더 아끼며 지냈죠. 그런데 낯선 여자에게는 비싼 목걸이를 선물하다니. 그 여자랑은 언제부터 만났어? 작년 11월부터 그럼 거의 반년 동안이네. 다른 건 또 뭐 했어? 돈은 얼마나 썼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해.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의 노후 자금에서 1,000만 원이나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정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냥
그냥 뭐 말해봐. 그냥 새로운 느낌이 좋았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정연이는 날 바라봐 주는 것 같았어. 새로운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그것이 4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할 이유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40년 동안 바라보지 않았어? 필요로 하지 않았어?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항상 거기 있었잖아. 너무 익숙해서. 익숙하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의 희생과 사랑이 익숙함으로 치부되다니. 나가. 뭐, 당분간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통장을 확인했더니 정말로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 출금이 있었습니다. 식사비, 선물비, 심지어 모텔비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전 정연이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그리고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더욱 그렇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집에 돌아와 아들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대충 아빠랑 좀 다퉜다고만 말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어제도 그렇고,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 뭐라고? 아빠가? 어제 내가 직접 현장을 봤어. 모텔에서. 기어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갈게. 30분만 기다려. 민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모텔 사진, 통장 내역. 이게 다 사실이야? 아버진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어제 나가라고 했거든. 민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가, 내가 전화해 볼게요. 민재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그 여자, 상간녀 소송도 제기할 거야. 내가 다 도와줄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아들의 지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정연에게 보낸 문자들을 찾기 위해 그의 휴대폰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재가 친구를 통해 알아온 방법으로 백업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지난번 그 모텔? 선물 마음에 들었어? 다음엔 더 비싼 거 사줄게. 와이프는 의심 안 해. 걱정 마. 문자 내용을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당했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과 정연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들, 만남의 기록들은 모두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60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이상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날은 변호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이혼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 증언, 문자 내용.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더 필요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혹시 남편분 휴대폰에 다른 내용은 없나요? 민재가 알려준 방법으로 백업 자료는 확인했지만 휴대폰 자체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화 내역이라도 확보해 보세요. 통신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서정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와의 통화가 무려 300건이 넘었습니다. 거의 매일 통화한 셈이었죠. 그 시간에 제게는 피곤하다, 일이 많다는 핑계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나가느라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 사이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뒤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40년 부부 사이가 이렇게 깨졌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비밀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메일, 은행 계좌, 심지어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그날 밤 남편의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별다른 게 없었지만 보관함이라는 폴더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서정연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호야, 이번 주말에 제주도 어때? 아내한텐 출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정연아 고마워. 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기호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지? 아내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이혼, 남편이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메일을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연아, 통장 개설했어. 이번에 송금 한 1,000만 원 잘 받았지? 앞으로도 매달 생활비 보내줄게. 생활비라고요?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돈으로 다른 여자의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중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메일에는 사진 파일들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정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의 사진까지. 남편은 저에게 출장 간다고 하고 정연과 여행을 다녔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연아, 정말 미안해. 아까는 그렇게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와이파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만. 지금은 일단 집에서 나와 있어. 조금만 시간을 줘. 이혼하고 너랑 새 출발할 거야. 이 이메일은 모텔에서 들킨 그날 밤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과하는 척하면서 정연과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메일들은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쓰는 통장 외에도 남편 명의의 개인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서 정연에게 보낸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1,000만 원 외에도 여러 차례 50만 원, 1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총 2천만 원 넘는 돈이 정연에게 갔습니다. 우리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민재에게 발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엄마, 이건 완전 사기야.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장 전화할 테니까 기다려봐요. 아니, 민재야.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남편이 집에 와서 짐을 더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누그러진 척했죠. 여보,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우리 다시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정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래. 근데 그 여자랑은 정리한 거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끝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확인한 지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정연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을 챙겨 나간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에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알렸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요. 다음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정연과 나눈 가장 최근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와이프는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이혼할 거지? 우리 빨리 만나자. 그럼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 곧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이 문자들을 읽는 순간 마지막 남아있던 감정의 끈마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모텔 현장 사진, 이메일 내용,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이 모든 것들이 남편과 정연의 불륜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의 증거들을 정리해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와의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 다른 여자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엄마, 정말 소송하실 거죠?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네 아버지는 이제 내게 남편이 아니야.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민재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간녀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동시에 이혼 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모든 것을 꼼꼼히 기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나 봅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소송이라니? 당신한테 할 말 없어. 이제부터는 변호사끼리 얘기하자.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하면서 뒤로는 그 여자랑 문자하고 당신 두 집 살림이라도 하려고 했지? 뭐라고? 내가 언제? 다 봤어. 이메일도 문자도 통장 내역도 모든 증거 다 확보했으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 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연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만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제 마음 속에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정연이 자주 가는 곳들을 알아냈습니다. 골프장, 교회, 동창회 모임.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곳은 골프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연이 다니는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곧 정연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골프 복장에 그 목걸이,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연 씨. 제가 부르자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곧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창백해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연은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아무도 듣지 못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도 다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문자 내용, 이메일, 송금 내역. 남편이 당신에게 보낸 돈이 총 2천만 원이 넘더군요. 정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기호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놓고도 뻔뻔하게 이혼한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당신을 속인 건지, 아니면 당신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결혼 생활을 파탄낸 책임을 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텔에서 만났을 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제발 봐달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이요. 40년 결혼 생활이 깨진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실은 기호가 먼저 접근했어요.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고 자꾸 연락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옛날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당신은 알면서도 가정 있는 남자와 만났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한테 받은 돈 모두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그럼 소송은 취하해 주시나요? 소송은 진행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정연이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제발요. 소송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교회에서도, 골프장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제 인생 끝나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남의 남편을 탐한 결과고요. 카페를 나오는데 정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같은 날 정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1,000만 원에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1,000만 원이라. 우리 돈 2천만 원을 탕진하고 1,0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찾아왔었어요. 많이 괴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셔. 만나지 마, 민재야. 아버지는 지금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야. 그 여자가 소송당하는 걸 보니까 겁이 나서 돌아오고 싶은 거지. 알았어요, 엄마. 근데 정말 이혼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이 제 지난 40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봄이 올 것이고 새로운 잎이 날 것입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정희 씨,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심호흡을 한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요. 다음 날 같은 카페에서 정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목에 걸었던 진주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난 그저 법적 책임을 묻는 것뿐이에요. 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2천만 원 전액 돌려드릴게요. 그거면 될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요. 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기호가 자기한테 오라고 했어요. 와이프랑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지금도 정연에게 연락하고 있었다니요. 언제요? 어제요. 전화해서 자기도 이혼 준비 중이라고. 곧 저한테 온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용서를 빌며 돌아오고 싶다고 했으면서 동시에 정연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기호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연은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모든 연락을 끊고 남편에게 받은 돈을 전액 돌려준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맑은 하늘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몇 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어젯밤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마도 정연과의 대화 후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면 집에 갈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민재는 요즘 거의 매일 연락하며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든든한 아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대답을 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0시도 안 된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남편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라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정이야, 한 번만 얘기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 모든 건 법정에서 얘기해. 그래도 남편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문을 붙잡았습니다. 들어오지 마. 여긴 이제 당신 집이 아니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당신은 지금도 그 여자한테 연락하면서 그런 말을 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어제 그 여자 만났어. 당신이 아직도 연락한다더라.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했다면서?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둘 다 가지려고 했던 거잖아. 나한테는 돌아오고 싶다고 하고, 그 여자한테는 이혼하고 함께 살자고 하고, 양다리 걸치려고 했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만해. 더 이상 당신 변명 듣기 싫어. 이제 가.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발을 문틈에 끼웠습니다. 정이야, 제발. 우리 40년을 생각해서라도. 40년, 그 40년이 당신한테는 얼마나 의미가 있었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울 때는 그 40년이 생각 안 났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정연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 더 이상 볼 일 없어. 강하게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남편의 약한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동정심을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점심 무렵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 왔다 갔다면서. 응.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문도 안 열어준다고 우시더라고요. 급한 대로 진정시켜드리긴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고마워, 민재야. 네가 있어 다행이야.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재판 일정이 잡혔대요. 그래? 언제? 다음 주 목요일이요. 엄마 혼자 가기 힘들면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넌 일이 있잖아. 엄마,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응. 이혼할 거야.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렸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잘못하셨으니까. 그런데 이혼하면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0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어. 일단 이혼 재판이 끝나면 생각해볼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셔도 되고. 아니야, 민재야. 너는 네 가정이 있잖아.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식사를 마치고 민재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지금 많이 무너지신 것 같더라고요. 회사도 그만두셨대요. 뭐, 회사를 그만둬? 네, 갑자기 사표를 내셨대요. 그리고 요즘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남편은 퇴직 후에도 고문으로 회사에 나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그만두었다니 놀라웠습니다. 네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알아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민재가 돌아간 후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건이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거의 이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분이 바람을 피운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으니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불륜 상대에게 거액을 송금한 것까지 증거로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차갑게 법정에서 끝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과음으로 쓰러지셨나 봐요. 저도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래도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재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위세척 중이세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도 안 좋다고 하셨어요. 응급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왔구나.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려? 민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려. 당신이 이러면 민재만 더 힘들어져.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움, 연민, 아니면 그저 피로함.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몸부터 추스려. 병원에 나오면서 민재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좀 돌봐줘. 난 집에 가볼게. 엄마, 아버지가 잘못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시는 건 보기 힘드네요. 그래. 나도 마음이 아프다. 민재야.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렸고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좀 나아지셨어요. 오늘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대요. 다행이구나. 하지만 집으로 데려올 생각은 하지 마. 아버지 친구 집으로 모셔다 드려. 알겠어요. 엄마, 마음이 바뀌시진 않으신 거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재야. 몸이 아프다고 40년의 배신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이혼 소송도 상간녀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이해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재판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진술서도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갖지 못했던 단호함이 제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휴가를 내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엄마, 긴장 많이 돼요? 아니, 오히려 담담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야. 법원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남편분이 모든 조건에 동의했으니 오늘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서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 달 새 몰라보게 야위었고 옷도 구겨져 있더군요.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합의된 이혼 조건을 검토한 후 이혼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40년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알아. 그런데 정연이 소송은 꼭 해야 하니? 이제 끝난 일인데.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래. 알겠어.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상간녀 소송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정연이 변호사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연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판사는 위자료 3천만 원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후 정연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알아요. 혹시 기호 소식 들으셨어요? 병원에 다시 입원했대요.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연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목걸이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에요. 위자료의 일부라도 갚으려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판 잘 끝났어요? 응, 우리가 이겼어. 위자료 3천만 원으로 나왔어. 다행이네요.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어요? 많이 아프시대요. 방금 그 여자한테 들었어. 엄마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민재야, 난 이제 네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어. 네 아빠는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한 달 후 민재가 정연의 소식을 전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회사 선배한테 들었는데 그 여자 젊은 남자한테 사기당했나 보더라고요. 투자한다고 꼬셔서 전 재산을 다 날렸다 보던데요. 지금은 어디 월세방으로 이사했다더라고요. 인생이 참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나저나 엄마는 어때요? 요즘 기분은 좀 괜찮으세요? 응. 내일부터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로 했어. 정말요? 그거 좋네요. 엄마가 항상 그림 그리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채화 교실, 요가, 인문학 강좌.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했지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봄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의류 코너로 향했습니다. 옷가지를 구경하다 문득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피해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그를 마주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재 아빠. 그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부른 것이 의외였는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야위었고 머리도 반 이상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는 라면과 통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응. 커피라도 한잔 할래? 그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 안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달라 보이네. 더 건강해 보여. 그래요? 요가를 시작했거든. 그리고 수채화 교실도 다니고. 잘 됐다. 항상 그림 그리고 싶어 했잖아. 예전에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40년 함께 살았으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터였습니다. 민재한테 들었어요. 많이 아팠다면서요? 응. 간 때문에 좀 힘들었어. 술을 많이 마셔서. 술 좀 줄여요. 민재 생각해서라도. 이제 끊었어. 의사가 더 마시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몰라. 연락 끊은 지 오래야. 사기당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민재도 그 얘기 하더라고.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질렀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알아.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지내요? 작은 원룸으로 옮겼어. 회사도 나왔고 연금으로 살고 있지. 그래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가볼게요. 정이야,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너 행복해?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행복한가요? 여전히 상처는 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름대로. 당신도 건강 챙겨. 그래. 너도.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에게 원망이나 미움이 남아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40년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마트에서 아버지 만났어.
정말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간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 하던데. 네. 요즘은 좀 나아지셨대요. 술도 끊으셨고. 그래. 가끔 연락하니?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엄마, 그렇겠지. 엄마는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묘한 기분이 들어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민재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40년의 세월이 담긴 추억들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상처도. 다음 날 아침 수채화 교실에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주신 사진은 봄이 오는 들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이미지였습니다. 붓을 들어 캔버스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특별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강사님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결혼 생활이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서 시작한 취미는 이제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 2회 수업에 참여하면서 실력도 부쩍 늘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여러 생겼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김영숙 씨는 저와 비슷한 처지로 남편과 사별한 후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전시회도 같이 다녔습니다. 정희 씨, 다음 주에 우리 작품 전시회 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긴장되네요. 제 그림이 전시된다니. 뭐려. 정희 씨, 그림 정말 좋은데 실력이 부쩍 늘었어요. 고마워요. 영숙 씨 그림도 요즘 너무 좋아요. 어느덧 봄이 깊어가고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앞두고 마지막 손질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교실에 나갔습니다. 제 작품은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의 풍경화였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막싹을 틔우는 새싹들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민재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전시회까지 하다니. 과찬이야.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실력이 대단하세요. 특히 두 번째 봄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 소식 듣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 남편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끔은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많이 나아지셨어요. 술은 완전히 끊으셨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 중이에요. 요즘은 동네 공원에서 운동도 하신대요. 그래? 다행이네. 가끔 엄마 얘기도 하세요.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후회는 소용없는 거야, 민재야.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작품 두 번째 봄이 지역 미술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교실 강사님이 직접 연락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정희 씨, 축하해요. 어쩜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런 성과를 내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희 씨 그림에는 뭔가 진정성이 느껴져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제 그림에는 제 인생의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강인함까지. 시상식 날, 민재와 며느리, 그리고 교실 친구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은 트로피를 받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취미가 이런 결실을 맺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엔 더 큰 상 받으실 거예요. 민재의 격려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줍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의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제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채화붓을 들고 요가 매트 위에 서고 새로운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면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60대에 찾은 이 자유로움은 어쩌면 평생 기다려온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상처,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그 아픔 너머에는 반드시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깊은 상처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